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임신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떠날 임신여행은 임신 30주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오늘 영상이 처음이라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임신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30주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자궁 안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며 움직이는 태아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머리를 골반 쪽으로 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엄마는 태아가 무럭무럭 자라고 특히나 태아가 자세를 바꾸면서 갈비뼈를 발로 차 통증을 느끼거나 횡격막이 압박되죠. 이로 인해 호흡이 답답해하거나 가빠지는 등 여러 불편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으니 본격적인 여정을 떠나야겠죠. 항상 하던 대로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태아의 외형적인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태아는 몸 전체 길이가 38에서 40cm 정도이고 체중은 1.35kg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 머리 둔부의 길이는 27cm 내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직은 몸에 비해 머리가 큰 가분수의 상태이죠. 살이 계속 조금씩 오르면서 크기도 점점 커진 태아는 이제 몸을 전반적으로 덮고 있는 베네틀, 즉 솜털이 거의 사라져 일부 어깨와 등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대신 태아의 머리숱이 많아지고 길어지게 되죠. 이 시기부터 생식기도 구분이 또렷해지는데 남아의 경우 고환이 신장 근처에서 사타구니를 따라 엄낭으로 이동하고 여아의 경우는 소음선 밖에 있으면서 음액이 뚜렷해집니다. 이제는 좀 더 정교하게 신체 기능을 다듬는 변화를 하며 태아는 근육의 발달로 인해 태동도 매우 활발하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태아는 머리를 골반 아래쪽으로 향하는 두종이 자세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가끔 이 시기에도 초음파 검사상 거꾸로 있는 경우는 위치를 잡는 체조나 운동을 해주어야 하죠. 그럼 이제 태아가 하는 내부적 변화를 살펴보러 갈까요? 임신 30주가 되면 태아의 오감을 담당하는 신경계는 거의 완성이 되고 뇌도 빠른 속도로 자라면서 뇌의 주름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게 되죠. 대부분의 많은 신경계나 신체 기관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온전치는 않은데요. 호흡과 적혈구가 이런 예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 태아의 적혈구는 간이 아니라 골수에서 생산되죠. 그럼 호흡은 온전할까요? 태아의 호흡 또한 아직은 탯줄을 통해 태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상태라 스스로 호흡하는 능력은 부족한데요. 다만 세상에 나오기 위한 준비 운동으로 횡격막을 움직이면서 호흡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는 합니다. 체온 조절도 아직은 살짝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선을 하더라도 생존율은 92%에 달하는 시기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태아가 하고 있는 성장과 발달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엄마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알아보러 갈까요? 엄마가 겪고 있는 몸의 변화는 그전에 겪던 증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궁이 많이 크죠? 가슴 위까지 치켜 올라와 횡격막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29주부터 37주까지는 태아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온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산소가 모자라면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심해지게 되죠. 숨이 가빠지거나 너무 답답하다면 오히려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횡격막에 가해지는 압박이 덜해집니다. 만약 누웠을 때 그런 증상이 심하다면 머리와 어깨에 쿠션을 들 때 조금 높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커진 자궁은 단순히 횡격막에만 압박을 가는 게 아니라 심장과 위에도 압박하는데요. 때문에 위가 쓰리거나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나죠. 음식을 먹어도 체한 느낌이 들고 불편해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식사를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느낌들과 함께 변비, 종아리 경련, 요통, 부종, 자궁 수축 등 불편한 증세가 계속해서 나타나 몸의 피로도가 높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배도 많이 커지고 몸무게도 많이 늘어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며 특히 부종이나 종아리 경련이 심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동안 해오던 운동도 강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대신 마사지를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리를 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자주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태아가 출산 준비를 하듯 엄마의 몸 또한 출산이 임박해 옴에 따라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색소 침착과 초유입니다. 이 시기에 하복부, 유두, 외음부의 색소 침착이 심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출산 이후 서서히 색소 침착이 되었던 피부가 옅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유방에서 초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초유가 많이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이럴 땐 수유 패드를 덧댄 후 수유 브라를 착용하면 옷이 젖는 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부 몸에 나타나는 변화까지 살펴봤으니 그럼 임신 30초에 임신부가 해야 할 건강관리와 생활수칙 또한 살펴보러 가야겠죠. 도움이 될 만한 6가지 정도로 추려서 가지고 왔으니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첫째, 임신 후기의 정기검진 일정을 체크합니다. 임신 28주 이후에는 2주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게 되는데 37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 됩니다. 출산이 임박해 오면서 임신부에게 갑자기 새로 생긴 증상이나 태동의 빈도, 임신 중독증, 조산의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데요. 임신 후기에 다다를수록 정기검진은 빼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호흡이 가빠진다면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자궁이 많이 커지면서 자궁 저리 높이도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커진 자궁은 갈비뼈 아래까지 위치를 차지하면서 횡격막과 심장을 압박해 호흡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호흡이 가빠진다면 깊게 천천히 심호흡을 한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셋째, 옆으로 누워 자는데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잡니다. 30주가 되면 배 크기가 많이 커져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자는 건 가슴을 압박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등의 불편한 증세로 힘들게 되는데요. 특히 바로 누운 자세는 내장기관이 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에서 올라오는 정맥이 눌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고 등 뒤에나 배 밑에도 방석을 대고 잔다면 보다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죠. 이렇게 쿠션이나 베개를 많이 끼고 받치고 자면 자세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19-30분 동안은 누워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에선 19-30분 내로 눕는 건 소화가 안 되고 살이 찌기 쉬워 안 좋은 습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상식은 임신 후기의 임신부에게 적용되지 않는데요. 임신부는 커진 배가 압박해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사 후 편안한 자세를 잡거나 누워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죠. 다만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되니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양수파수가 되지 않게 조심하고 목욕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합니다. 임신 28주 이후부터는 임신 후기로 간주되어 조산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미지근한 물이 자신도 모르게 속옷이 젖을 정도로 적은 양이 나오거나 다리를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질 만큼 많이 나오는 것 모두 양수파수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수파수는 태아가 질입구 쪽으로 내려와 양막에 압박을 줘 양막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서 있거나 무리가 가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 많은 임신부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반신욕이 있는데요. 반신욕이 임신부에게 해로울지 이로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몇 가지 수칙만 지켜서 해주신다면 이롭습니다. 임신 후기의 부종, 손발 저림, 통증 같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불편한 증상을 반신욕으로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욕조물은 명치나 배꼽 정도만 채우고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시간은 10분 내로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뜨거운 목욕물은 폐의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임신부도 오히려 피곤함을 가중시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피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땅에 떨어진 물건을 집을 때 허리만 숙여서 물건을 짚기보단 무릎을 굽혀 안전 자세에서 물건을 짚는 것이 좋습니다. 커진 배로 인해 몸의 무게중심을 잘 잡지 못해 자칫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임신부가 하면 좋을 영양관리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내용 4가지를 골라왔으니 같이 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소화장애가 오면 식사를 여러 번 나눠서 먹습니다. 커진 자궁이 위를 압박해 소화장애가 생기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 때문에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평소 먹던 양을 오히려 작게 쪼개서 4, 5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도 더 낫습니다. 특히 소화불량이 심하다면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게끔 삶고 데치고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태아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아연, 칼륨 섭취를 늘립니다. 신경계의 발달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고 출산 전까지 태아는 지속적으로 뇌가 발달을 하는데요. 이렇게 태아의 뇌가 크기도 커지면서 주름이 많이 접히는 시기에 두뇌 발달을 돕는 영양소의 섭취를 늘린다면 좋겠죠. 이런 뇌 기능이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는 바로 아연인데요. 아연은 굴, 모시조개, 대합 같은 어패류, 현미, 달걀 등 임신부가 섭취해야 할 기본 영양식을 지속적으로 지켜준다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칼륨은 태아의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영양소입니다. 이런 칼륨은 쇠고기, 콩, 양배추 등에 많이 들어있죠. 세 번째, 하루에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임신 후기에 다다를수록 부종이 심해지는데요. 이런 부종에 물을 많이 마시면 붓기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런 부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임신 후기에 겪는 부종은 대부분 체내의 수분이 정체되어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통해 체내 혈류가 개선되면 태아에게 전달되는 혈액이 원활해집니다. 네 번째, 임신 중 마셔도 되는 허브차를 마셔봅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수분 섭취의 차를 포함하셔도 됩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부가 마셨을 때 불편한 증상을 돕는 몇 가지 허브차가 있는데요. 카밀레는 우선 소화를 돕는 효과를, 민들레는 붓기와 위장장애에 도움되는 효과를, 산딸기는 속이 메스꺼울 때 효과를, 생강차는 메스꺼움과 코막힘의 효과를, 그리고 바카토와 민트차는 위를 진정시키는 효과로 약을 먹기에 왠지 끓여지고 갖고 있는 불편한 증상의 개선을 위해 허브차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저와 이렇게 임신 여행을 떠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느덧 전체 임신 여행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했다니 저도 믿기지 않는데요. 이제는 출산과 점점 가까워져 엄마, 아빠 모두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무방한 시기이죠.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임신부의 몸은 많이 힘들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함께 태교도 하고 출산교실도 다니면서 아내와의 애정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친밀감을 형성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섭섭하게 하면 뼈에 새겨서 평생 간다고 하니 우리 남편분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귀찮아하는 남편분들에게 제 영상을 같이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럼 항상 다들 건강한 임신 생활을 하시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